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휴일날 모이신 걸 보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은 안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부터 70 몇 년 전에 우리가 6.25를 당했을 때 부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부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살면서 부산을 보면 그 시절에 부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정도로 부산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6.25에서 부산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산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보셨나요? 조금 느끼십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 6.25 남침을 당해서 서울에서 피난을 떠나서 부산으로 와서 임시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임시 수도 역할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이 지구상에서 참 특이한 전쟁입니다. 우선 첫째로 전쟁을 하면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6.25는 어느 누구도 선전포고가 없이 전쟁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전쟁도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선전포고가 없었을까? 두 번째로는 6.25는 지금 그 전투 행위를 중지하는 정전협정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평화조약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국제법적으로 이 전쟁이 종료를 선언을 하는 평화협정은 아직도 체결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전투행위만 중지하는 정전협정 체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이라도 당장 전투행위가 개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잊어먹고 살고 있어요. 너무 평화가 난만해서. 인명피해를 보시면 그 당시 우리 남한 인구가 2200만 명이었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200만 명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자, 2200만 국민 중에서 200만이면 전 국민 10명 중에 한 명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거나 다쳤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우리가 입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6.25 전쟁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국군과 인민군만 싸운 게 아닙니다. 미군이 들어왔고 유엔군이 들어왔고 저쪽에서는 중공군이 들어오고 소련군이 무기를 대주고,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마는 유엔 회원국 16개국이 군대를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의료 지원국을 보내서 싸운 국제 전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미국 대통령 같은 분은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차 세계대전의 축소판을 한반도에서 치러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6.25가 났을 때 이 부산이 임시 수도 역할을 한 것은 정확하게 1023일간입니다. 1950년 8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부산에 임시 수도를 하다가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을 해서 서울이 수복이 돼서 다시 서울로 환도를 했다가 1.4 후퇴 때 다시 서울을 뺏겨가지고
다시 1월 4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부산이 임시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구 부민동 경남도청에 임시중앙청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은 다 아시죠? 거기에 임시 수도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는 부산극장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사법기관은 뭐 부산지방법원, 검찰은 부산지방검찰청, 미국 대사관은 부산 미국문화원 이런 쪽으로 이전을 했고, 또 우리 정부 중에 중요한 그 부서들은 다 이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말하자면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했다. 그냥 수도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수도를 역할을 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부산시청에 사회부, 심계원, 뭐 문교부 이런 부서가 와서 진짜 명실상부한 전쟁을 지도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중추 역할을 부산이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야말로 중요한 분들이 전부 부산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 피난 온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생존을 시켜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유지시켜 준 것도 부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7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이 부산으로 몰려왔습니다. 지금이야 부산이 뭐 국제적인 도시가 돼서 저 해운대 이런 데 가면 뭐 그야말로 뉴욕을 방불케 하는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그 도시가 됐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사실 부산이라는 게 이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 좁은데 7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일단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생존시키기 위해서 그 정부가 일제시절에 소수출 검역소, 그 다음에 영도의 대한독이, 영도 해안가, 영도 청학동, 대연곡에 이런 40개 곳에다가 피난민 수용소를 만들어서 피난민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7만 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공터만 있으면 그냥 뭐 그 양해를 얻어서 판잣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뭐 부산에 그 오래 계신 분들 이런 거 기억나시죠? 특히 요 사진 중에 저는 참 그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요 어머니들이 이 물동이를 이고 저 위쪽 지역에는 물이 없으니까 저 아래쪽 지역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저 가파른 산을 올라가서 저런 데서 생존을 영위해야 됐고, 부산 사람들은 본인들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서 그 피난 온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역할을 바로 부산에 계신 분들이 실현했다는 사실을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부산 시민들에게 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피난민 덕분에 인구가 2배로 늘었어요. 여기 있는 이런 분들 다 지금 할아버지가 되셨겠죠? 1948년에 부산 인구가 50만 명이었는데 1955년에 105만 명이 됐습니다. 불과 18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늘어나니까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기, 수도, 그 다음에 주택 이런 것이 2배의 인구를 수용하려고 하니 부산은 정말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물이었다고 합니다. 물. 그래서 밥 한 그릇은 그냥 줘도
물은 이건 정말 그냥 줄 수 없다 할 정도로 이 물 사정이 부산에서 대단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난민들이 몰려왔고 그 몰려오는 피난민들에게 넉넉한 그래도 삶의 공간을 제공을 해줬고, 그리고 그 피난민들이 가지고 온 정말 서로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이 부산에서 막 뒤섞이면서 부산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문화의 탄생지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런 그 판자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 없어졌죠? 네. 아, 있습니까? 특히 그 피난을 오신 분들 중에 이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상옥, 유연목 감독 이런 영화인들이 와가지고 뭐 낙동강이라든지 고양이 등불 같은 영화를 26편이나 찍으면서 부산이 영화의 도시로 자리 잡게 만드는 뿌리를 이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뭘로 연결이 됩니까? 부산 국제영화제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문인들이 와가지고 저 밀다원 다방이라는 그 다방에 모여가지고 문화예술을 꽃피웠고, 그리고 이제 가수나 이 작곡가분들이 부산으로 피난와서 뭐 이런 백마강이라든지 페르시아의 왕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히트시켜서 나중에 이런 게 다 누구한테 갔냐면은 조용필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조용필이 돌아와요 부사랑이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 이런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이 물자가 들어오는 그런 생명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전략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약한 군대는 전술을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한 군대는 전술 전략 이런 건 이미 다 스터디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원활하게 공급을 하느냐. 왜냐하면 전쟁은 물자로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있으면 뭐예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고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총과 대포를 쏠 수 있는 총탄과 탄약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이 군대가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자, 우리가 어느 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쳐요. 그 똑똑한 인간이 이틀만 굶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막 손가락이라도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물자가 필요합니다. 우선 그 탄약, 그 다음에 뭐 대포 탄알 뭐 이런 것도 있고,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는 식량,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을 목적지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교통수단, 그 교통수단을 또 운영할 수 있는 뭐 연료, 이런 그 모든 전쟁 물자들이 전부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인민군이 남침하자마자 지금 한국군이 탄약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이야 뭐 우리 이 방위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만드는 뭐 대포니 뭐 기관총이니 비행기니 전차니 이런 게 전 세계로 수출돼 가지고 뭐 K 방산의 위력 뭐 해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950년에는요 우리가 소총 한 자루는 물론이고 총알 한 방을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우리 국군이 지금 탄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소총탄 24만 발하고 105mm 포탄 10,000발 총 427톤을 이때는 너무 급하니까 이제 그 수송기로 실어왔다고 그래요. 요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전쟁 물자는 전부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부산항으로 이 물건을 싣고 오는 그 루트가 여기 보시면 번호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요 1번 저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알루산 열도로 해서 동경으로 해서 부산으로. 두 번째로는 요 LA 부근에서 하와이를 거쳐서 괌을 거쳐서 일본 동경을 거쳐서 부산으로. 세 번째로는 하와이로 해서 저 아래로 해서 들어오는 방법.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전쟁 물자, 군인, 그 다음에 뭐 탄약, 뭐 모든 거를 이제 그 이동을 하는데, 급할 때는 비행기로 실어왔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배로 실어왔습니다. 비행기로 실어올 때는 미국 본토에서부터 그 동경까지 30시간에서 33시간, 40시간 이 정도의 그 공급을 했다고 그래요. 배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을까? 배로는 시간이 좀 더 걸려가지고 16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LA나 이런 데서 군대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부산에 도착하는데 약 16일이 걸렸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부산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자가 들어왔느냐를 봅시다. 1951년 미국이 한국에다가 그 하루에 보내는 물자가 하루에만 11,400톤씩을 보냈습니다. 하루에만 이렇게 보냈으면 여기 곱하기 365를 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자가 들어왔을까? 저런 물자가 들어오는 그 입구가 바로 부산항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전쟁을 치를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냥 망해서 없어졌을 거예요. 1952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16,250톤. 그래서 이 연구가들은 부산항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린 구국의 항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미국이 미국 본토에서 막 물건을 실어오는 게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니까 일본에 있는 공장에서 군수품을 생산해서 항구로 들어오면은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부터 물건을 실어오기 위해서 요코하마에서 사세보. 요코하마는 지금 저 도쿄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사세보입니다. 여기. 요까지는 기차로 실어 나르고 요 사세보에서부터 부산까지는 배로 실어 나르는데, 이러한 그 특송 서비스를 전쟁 기간 중에 운영을 해서 일본에서부터 한국까지 물건이 막 도착하는데 53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물자를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이 포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이 공업시설들을 전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공업시설들이 상당 부분이 다 부서져야 된다고 봅니다. 포항제철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열심히 잘 가동하고 있지만 전쟁이 나면은 저 인민군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제일 먼저 다 때려 부술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다 부시고, 포항제철 다 부시고, 울산에 있는 정유공장 다 부시고. 그럼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그때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하고 우리가 그 위험한 상황이 돼 있을 때 서로 정보 교환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라고 그래서 일본과 한국, 미국이 정보 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게 없으면은 전쟁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6.25 때 이제 이게 확실하게 밝혀진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선언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면 만약에 6.25 같은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국민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막 부추겨가지고 이걸 포기하게 만들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유리하게 되는 것? 북한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파기를 선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전날 미국 그 대표단이 와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만약에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뭐 재미없다. 뭐 무슨 이런 최후 통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2시에 파기를 하기로 돼 있었던 이 일본과의 정보 교류 협정을 11시에 가서 지소미아 파기하지 않겠다라고 간신히 이거를 막아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새로 우리가 다시 침략을 받았을 때 일본과의 이런 교류 협정이라든지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지소미아를 폐기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이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 오셨으니까 여기서 배우고 공부한 내용들을 가족들에게도 깨우쳐야 되고 이웃들에게도 깨우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항에는 이 아주 대형 선박 24척이 접안할 수가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역 능력이 45,000톤. 아까 제가 이 미국이 매일 하루에 15,000톤씩의 물자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산항은 그 오는 물자를 45,000톤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이 양호한 항구가 한반도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다면은 6.25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그 6.25와 부산항을 공부를 해야 되는 두 번째 그 주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시장 경제가 폭발하는 그 발화점이 바로 부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25가 났을 때 그야말로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피난 와가지고 야, 이제 뭐를 해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전쟁터에서 매일 하루에 막 몇만 발씩의 포탄을 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좀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이 포탄을 탕 하고 쏘면 탄피가 나옵니다. 이 탄피는 굉장히 그 비싼 고급강이에요. 야, 이 하루에도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저 탄피, 저게 다 돈이다, 저게. 그러니까 저 탄피를 우리가 주워다가 그 당시 부산에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계셨잖아요. 피난민들 동원해가지고 이걸 얇게 다 이렇게 펴요. 펴가지고 이걸 배로 싣고 일본으로 가서 팝니다. 일본에 가면 이거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려요.
왜냐하면 이 탄피가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수도꼭지라든지 동파이프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막 한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탄피를 이 싼값에 살 수 있으니까 일본은 좋고,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인들이 전국에 있는 고물상 조직을 이용해서 전쟁터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탄피, 그 다음에 막 폭격 맞아서 부서진 뭐 집 이런 데서 나오는 고철을 수집해다가 일본으로 갖다 팔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치르는 와중이라 뭐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공업용 원료라든지 이런 걸 일본에서 사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전시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떼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전쟁이라는 게 늘 뭐 파괴와 불행과 뭐 이런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큰 대기업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 전부 전쟁을 통해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탄피를 구에다가 해외에다가 팔아가지고 그걸 다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국내에다 팔으니까 이 큰 장사가 되는구나. 그거를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삼성그룹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과 효성그룹을 일으킨 조홍재 회장이라고 보입니다. 이 두 분이 부산에 와가지고 고물상 조직을 이용해서 탄피 수집에다가 일본으로 팔아가지고 벌어보니까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이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하고 있어서, 삼성상해가 별포국수 만들어 팔고 막걸리 만들어 팔고 하던 그 상해입니다. 이병철 씨가 그 공장을 팔아가지고 3억 원을 가지고 부산에 와서 전시무예라는 걸 통해서 일본에다가 탄피 팔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물건 사다 한국에다가 팔아서 내가 1년 후에 내 돈이 얼마나 불어난다 하고 계산해 보니까 3억 원이 62억 원이 됐더라. 1년 만에 20배가 넘는 장사를 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우리는 정말 시대를 잘못 타고났어요. 재수없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만약에 지금이 그 시대였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재벌이 저는 한 20명쯤은 탄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재벌, 대기업이라고 하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6.25 전쟁의 부산 피난지에서 전시무역으로 돈을 안 버는 사람이 없어요. 이병철 회장 그랬죠. 조홍재 회장 그랬죠. 그 다음에 LG구를 만든 구인회 씨 잘 아시죠? 이분은 진주에서 포목점을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을 왔어요. 피난 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얼굴에 바르는 크림, 화장용 크림,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싼 값에 샀어요. 이걸 팔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플라스틱 사출기를 도입을 해와가지고 막 용기를 찍어가지고 크림을 이렇게 담아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동동구리무예요. 동동구리무 장사를 해서 돈 번 겁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사출기로 그냥 동동구리무를 담는 이 그릇만 만든 게 아니라 피난 온 사람들이 뭐 밥그릇을 가져왔겠어요, 세숫대를 가져왔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살림에 필요한 밥그릇 이런 거 플라스틱으로 막 만들고, 뭐 바켓스도 만들고, 뭐 다 만드는 거죠. 숟가락도 만들고, 그러다가 칫솔도 만들고, 칫솔을 만들다 보니까 치약도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LG그룹이 된 거죠. 또 정지영 회장이라는 분은, 정지영 회장은 건설회사를 만든다고 부산에다가 서울에다 현서건설 이걸 만들었는데 아무도 일거리를 안 주더래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전쟁이 나서 동생하고 같이 피난 왔는데
동생이 영어를 잘했습니다. 정인영 씨, 한라그룹을 창시한 분입니다. 이 정인영 씨가 영어를 잘하니까 미군 부대 통역장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 하루에도 막 15,000톤씩의 막 그 전쟁 물자가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막 뭐 하루에도 막 몇백 명, 몇천 명씩이 막 그 상륙을 해가지고 전선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선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쉴 수 있는 군용 막사가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 막사를 빨리 뭐 몇천 동을 줘야 되는데 누구 막사 빨리 잘 질 수 있는 사람 데려와. 그러니까 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 정주영을 데려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제 가면서 이제 정인영 씨가 형은 영어를 모르니까 그 미군 장교가 뭐라고 물으면 무조건 예서만 하십시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당신 일주일 만에 막사 500동 질 수 있냐?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예서 막. 그래서 그럼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정주영 씨를 맡아가지고 공터나 이런 데다가 이런 그 임시 막사 이런 걸 막 지면서 오늘날 세계적인 현대건설이 탄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업의 역사에서 부산을 빼면은 시체입니다. 시체. 얘기가 안 돼요. 그러한 대기업을 일구는데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누이, 친척이 개입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산항이라는 것이 부산에서 그냥 임시수도로 기능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말 대한민국의 인재, 피난민들을 전부 7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그래도 보살펴준 그런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탄생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부산 시민들이에요. 아, 이 대목에서는 박수를 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그 미군 장병들이 이 미국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올 때 이 사람들은 아니 내가 왜 나는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국이 지중해에 붙어 있나 아프리카에 붙어 있나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야, 너 가서 싸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건너와 가지고 상륙을 해서 이제 전투 현장으로 가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태평양을 건너온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제일 먼저 밟은 땅이 부산이에요, 이게. 정말 이 6.25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도움입니다. 미국 정부가 8월 초까지 미국에는 이제 그 주방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방위군 4개 사단을 현역군으로 편입을 한 다음에 한국전에 지금 뭐 많은 그 병력이 필요하니까 250만 명까지의 병력 동원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된 군인들은 배에 실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250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총알 한 방에 지금 그 우리 군대 가 보면 총알 한 방에 뭐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 군인들이 쏘는 M16이나 뭐 K1, K2 소총 한 방에 그게 뭐 1,000원도 넘는다고 그래요. 제가 저는 진해에서 해군 그 레이더병을 했는데 그 해군들이 쏘는 이 포탄이 있습니다. 포탄 한 발 가격이 그 당시에 황소 한 마리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포탄 한 발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이 들어야 되니까 미국 정부가 국방비를 한국전을 치르기 위해서 130억 달러에서 350달러로 2배도 넘게 증액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뭐 미국 본토에 있는 비행기라는 비행기 전부 항공모함에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요게 그 미국 항공모함 복수함이라는 건데, 복수함에 저런 전투기 145대를 싣고 지금 일본으로 온 거예요. 이거 다 이 비행기들이 한국전에 와가지고 싸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이 나면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을 도와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국을, 미국 너희들 돌아가, 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적군을 추종하는 국민들입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정말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도와줬는지. 아니,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방비를, 한국전을 치르기 위해서 미국 국방비를 130억 달러에서 350달러로 2배 반을 더 증액을 해줬으니,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로 볼 때마다 참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고마운 마음은 고사하고 뭐 이상한 짓들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막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좀 잘못돼도 이상하게 더 잘못된 것 같아요. 1950년 6월 25일 날 이 인민군이 남침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7월 한 달 동안 부산항에 선박을 230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14척이 출항을 했어요. 총 30만 9,314톤의 물자와 군대와 그 다음에 보급품을 항구에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물자를 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우리가 지켜낸 것입니다. 또 군인들 먹일 수 있는 그 전투식량, 군인들만 먹이는 전투식량만 실어온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나니까 이 우리나라에 이 그 먹고 살 수 있는 이 쌀을 생산해야 돼. 쌀 생산지가 전부 인민군들이 전부 점령을 해버리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겠다고 쌀이니 뭐니 하는 걸 전부 실어다가 한국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해준 것도 미국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차였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인민군이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전차 242대를 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이 아닌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차밖에 없다. 그러니 전차를 빨리 한국으로 수송을 하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전차들을 배에 실어가지고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날 전차 50대가 도착을 했고, 8월 7일 날 또 전차 부대가 도착을 했고, 16일 날도 전차 부대가 도착을 해가지고 8월 16일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차가 500대, 인민군이 밀고 내려온 전차가 242대인데, 요때 가서요, 8월 16일에 가서야 겨우 인민군하고 우리 한미연합군의 이 전차 전력이 역전이 됩니다. 이때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완성됐다고 봐야죠. 요게 바로 이제 부산항에 도착한 미군 전차부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전차들이 미국의 이 수송망을 타고 한국에 이렇게 신속하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을 잘 안 듣네요, 이게. 자,
6.25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6.25가 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먼저 북침을 해가지고 반격을 해서 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북침설이고, 또 뭐 미국이 인민군의 남침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 그래서 뭐 남침 유도설, 또 뭐 383 부근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하다 이게 확대된 것이지 남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뭐 내전설, 이런 이야기들이 횡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일거에 사라지게 된 것은 1994년입니다.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옐친 러시아 대통령하고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때 옐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소련 공산당 비밀문서고에 있던 이 6.25와 관련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비밀문서 300점을 한국에다가 제공했습니다. 이걸 이제 옐친 문서라고 하는데 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옐친 문서를 통해서 소련의 스탈린과 공산당과 모택동과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어떤 식으로 남침을 모의했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회의를 통해서 전차를 언제까지 몇 대를 제공했는지 하는 것들이 백일화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학자들이 야 이거 이렇게 됐을 거 아닌가 하는 추론만 해왔던 모든 비밀들이 1994년 6월 2일 요 자료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6.25 연구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연구되어 있는 6.25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옛날 6.25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이 비밀문서를 통해서 새로 밝혀진 6.25를 안 가르치고 있어요. 왜 안 가르치느냐? 이 옐친 문서를 통해서 6.25를 가르치면 김일성이가 얼마나 이 6.25 남침의 주인공 역할을 했는지가 백일화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옛날 6.25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6.25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6.25 뭐 다 하는 건데 뭐 무슨 공부를 또 하냐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6.25는 1994년 이전 6.25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이후 6.25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 6.25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남로당의 이 수괴인 박헌영의 역할입니다. 박헌영. 지금 6.25 그러면은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같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래서 6.25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이 박헌영을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왜냐하면 김일성하고 같이 모스크바에 가서 우리 제발 남침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스탈린에게 간청한 사람이 김일성과 박헌영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으로도 남아있어요. 그 증거가. 요게 1950년 3월에 이제 스탈린이 너희들 빨리 모스크바로 와. 그래서 남침 전쟁 허락해 줄게. 그때 모스크바에 도착을 해서 도착 성명을 읽는 사진입니다. 요게 김일성이고 저게 박헌영입니다. 1950년 4월 10일 날 스탈린이 이 두 사람이 요청을 한 이 남침 전쟁을 허락해 준 날이 4월 10일인데 요때도 요 두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허락을 받아왔어요. 우리 역사에서 6.25는 김일성이 일으켰어. 박헌영 얘기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할까요? 지금 현재 좌익들의 뿌리는 남로당입니다. 예.
이 남로당이기 때문에 자기네 수계가 남침을 일으키는 주인공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공격당하니까 박헌영의 역할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6.25는 누가 남침을 했느냐, 누가 일으켰느냐 그러면 김일성과 박헌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6.25가 났을 때 인민군이 점령을 한 지역에서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하는 이 학살 행위를 한 주범은 누구냐? 북한 인민군들도 뭐 나중에 철군을 할 때 그 죽였습니다마는 이 지방에 있는 남로당원들이 거의 다 학살 주범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내용에 박헌영과 남로당이 이 못된 짓을 한 내용들은 다 지워져 있습니다. 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역사책이나 이런 데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5시에 인민군이 남침한 이후에 이 인민군 선두부대가 서울을 점령한 것이 6월 28일 날 오전 8시 30분에 인민군 선두부대가 처음으로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인민공화국 붉은 깃발을 들고 절반 이상이 나와서 인민군을 환영했대요.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저는 이 자료를 그 일본 사람이 연구한 자료를 통해서 이걸 봤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인공기가 일시에 제공이 됐는지 6월 28일 날 오전 8시 반에 인민군 선두부대가 서울을 들어왔을 때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거리 나와서 붉은색 인민공화국 깃발을 들고 인민군을 환영을 했대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 지하에 숨어 있었던 남로당원들이 인공기 들고 나왔을 거고,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이 뭐라고 하나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요 중간층 회색 분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 이거 전쟁 난 지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면 대한민국은 끝난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나 출세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인민군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뭐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인민군 행세를 하는 거죠. 이 소위 말하는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가. 여러분들 이 적이 점령을 하면 적이 점령을 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벌이느냐?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을 징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민군복을 입혀서 전선에 내보내요. 자, 그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기회주의자,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나는 뭐 우리 저 국회의원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좌익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중립이야, 중간지대야, 나는 중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중도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기회주의자야. 그래서 좌와 우 중에 어느 쪽이 더 힘이 센지, 힘이 센 쪽에 가서 재빨리 가서 붙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인민군이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남한을 막 점령해 들어가니까 여기에 있던 이 중도 세력들이 어이쿠 이제 대한민국 망했구나, 인공치하가 됐구나. 그러면 나 인공치하에서 뭐 나도 뭔가 뭐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가서 인공에 가서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무슨 뭐 남도당처럼 투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아 빨리 그 인민군에 지원해야지. 그래가지고 인민의용군에 지원을 한 남한 청년들이 상당수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이 친구들이 낙동강전선에 인민군복을 입고 그 가서 인민군이 돼서 싸웠는데 얘가 북한에서 온 애가 아니라 남한 점령지에서 그 뭐 강제로 끌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입대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낙동강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유엔군이 인천 상륙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 석방하는 과정에서 포로들은 전부 그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기 싫은 거야.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 인민군이 전쟁에서 졌으니까 또 이 기회주의가 발동을 해가지고 야 그럼 나 안 갈래. 나 안 가려면 어떻게 되지? 방공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공포로로 석방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러한 기회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공포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방공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역사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어요. 인민의용군, 뭐 인민의군이 뭐 다 인민군들이 강제로 끌고 갔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도 상당수예요. 아니 지금 자발적으로 우리 수령님 만세하고 외치는 놈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를 점령한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복잡한 문제는 이 보도연맹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도연맹원은 뭐냐? 이 남로당이나 이 좌익들이 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든지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뭐 각종 사건을 할 때마다 이제 이 좌익 사범들을 이제 체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감옥에다 가두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사상 교양을 시켜서 전향을 시키자. 그래서 전향을 시키기 위해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반공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창안자가 누구냐면 반공검사로 유명한 오제도 검사하고 선우종원 검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악질 빨갱이 역할을 하던 이 박우천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정백이라는 사람이 그 단체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950년 초 6.25가 나기 전에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그래서 보도연맹에 가입되면 이렇게 보도연맹증을 내줍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뭐 남로당 좌익 활동은 했으나 개과천선에서 다 사상 전향을 한 자들이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그 시비 걸지 말라. 그게 보도연맹원이에요. 보도연맹.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흘 만에 인공치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너희 자식들 과거에 그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배신을 때리고 반공으로 귀환을 해. 이 죽일 놈들 뭐 제일 먼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전형자들이니까. 근데 인공치하가 됐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야죠. 기회주의가 된 겁니다. 재빨리 또 좌익이 된 거야. 재빨리 좌익이 돼가지고 아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전향한 건 전향이 위장 전향한 겁니다. 나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퇴하는 국군들 가서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선 것이 보도연맹원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했느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주한미국 대사관 부영사를 지낸 사람이 쓴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민군이 형무소문을 열어서 정치범과 재소자들을 모두 풀어줬다. 재소자들은 무장한 뒤 자신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을 찾아 보복에 나섰다. 이 사람들이 정치범들이 왜 감옥 갔어요?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간 공산주의자들을 인민군 치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야, 너를 잡아놓은 놈 잡아와. 이렇게 앞잡이로 삼은 거예요. 인민위원회가 즉시 구성됐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자가 책임을 맡았고 한국 내 공산주의자, 이게 남노당원들입니다. 공산주의자와 그 이전에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자들, 요게 보도연맹원들입니다. 조직을 이끌고 있다. 한국군 사령부가 있던 서빙고에 인민재판소가 곧바로 설치됐으며 한때 보도연맹을 이끌었던 정백이 인민재판소에서 인민재판을 한 겁니다. 자, 보도연맹원들이 인공치하가 되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공산주의자로 수개월 전 경찰에 체포된 정백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한국에 충성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자가 다시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인민재판을 한 거예요. 국회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 13명,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거는 이 남노당원에 포섭된 국회의원 13명이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을 내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체포가 됐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야, 이거는 국회 프락치 사건은 이거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가짜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가짜입니까? 요 13명이 인민재판에 가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좌익이죠, 이게. 보도연맹원 수천 명이 공산주의에 대한 그들의 뉘우침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 한국 경찰, 공무원, 군인과 그 가족 등 우익을 지목하고 있다. 그들에게 지목된 사람은 인민재판을 받은 뒤 즉결 처형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도연맹원들이 인공치해가 되니까 공산당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었다. 국군들 후퇴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죽이고 한 것도 보도연맹원이었다. 그러니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이거 망하느냐 사느냐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보도연맹원들 이거 다 사상 전형한 줄 알았더니 다시 공산당 앞잡이 역할을 하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 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워버리고 지금 뭐라고 돼 있느냐? 아, 이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가 얌전히 가만히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학살했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부분은. 이런 것들이 다 사료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저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들의 이 선전선동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 쟤네들이 얘기하는 게 저건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판별력을 갖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말 가장 악랄하게 이야기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나니까 저만 살겠다고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요즘에 이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승만을 런승만이래요. 도망갔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야, 이승만이가 국민을 버리고 저만 살기 위해서 도망갔대. 그러고 그래 노인네 왜 그랬을까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를 좀 이따 치셔도 됩니다. 자,
저희가 이 전사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 문제가 진짜 뭐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다 갖다 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5시부터 피난을 떠나기까지 6월 27일 새벽 3시 30분까지 분 단위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부 일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민군이 남침을 한 그 다음 날 오후 1시에 인민군이 의정부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민군 부대가 막 의정부 저 뭐 포천으로 내려온 부대, 어디로 내려온 부대, 어디로 내려온 부대, 그 당시에는 이제 길이 아주 좁아가지고 예, 인민군들이 막 서로 부대가 얽히고 설키고 막 뭐 전차가 내려오고 막 뭐 탄약을 실은 뭐 트럭이 내려오고 막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에서부터 이 창동으로 밀고 내려오는 길이 완전히 뒤엉켜가지고 약 7시간 동안 이 부대가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서울이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민군이 점령을 한 6월 26일 날 오후 1시부터 막 이제 부대들이 이제 막 그 교통 정리를 하고 야 너희들이 옆으로 빠져 막 이래 가지고 간신히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인민군 부대가 창동 미아리 전선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한 시점이 6월 26일 오후 7시입니다. 의정부에서 창동에서 미아리 여기는 순식간입니다. 가까워요. 국군 그 세계 어느 나라나 이 매뉴얼에 보면은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는 적의 공격의 사정권 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 지휘관이 체포가 되거나 최고 지휘관이 포탄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하면 그 전쟁은 누가 지휘를 합니까? 따라서 군 최고 지휘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적의 공격권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 매뉴얼에도 돼 있고 전 세계 모든 군사전략 매뉴얼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전략 매뉴얼에 의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6일 날 저녁 7시에 서울에서 나오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동에서 수유리 미아리로 내려오는 요 길목에 인민군 포병이 내려왔으면 이 인민군 포가 가지고 있는 이 포의 사정권 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위치하고 있던 경무대가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민군이 전투기 폭격기를 몰고 와가지고 저 용산을 폭격을 하고 육군본부를 폭격을 하고 여의도 비행장을 폭격을 하고 자문을 폭격을 했어요. 경무대도 언제든지 폭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군 최고 통수권자가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면 이 전쟁을 누가 지휘하냐고요. 그래서 군 지휘관들이 6월 26일 날 저녁 7시에 창동으로 막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각하 지금 빨리 그 적의 이 포의 사정권 내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역에 그 피난 열차가 대기되어 있으니까 빨리 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더 버티고 있어야 우리 국군들이 나를 믿고 더 열심히 싸울 거 아니냐. 계속 피난 거주를 거부를 하고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6월 27일 날 새벽 3시에 경찰이 잘못된 정보를 올려요. 청량리에 인민군 전차가 났다는 누군가의 잘못된 그 제보를 접하고 지금 청량리에 적 전차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이대로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보고를, 물론 그 보고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서울역으로 나가서 새벽 3시 6월 27일 새벽 3시 30분 기차를 타고 한강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뭐를 잘못했죠?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나요? 원래 피난을 떠나야 될 시간보다 무려 9시간 30분이나 더 서울에 남아서 우리 국군들을 독려하고 지휘한 이승만 대통령을
박수를 쳐지는 못할 정정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나부터 살고 보자고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야 이런 사기꾼들이 다 있나 하고 우리가 저 좌익들의 이 소위 말하는 선전선동을 맞받아 칠 수가 있는데 아무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막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그리고 대표로 군사 편찬위원회에 있던 남정옥 박사 당신이 빨리 이걸 그 책으로 써라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남치무 3일간 행적 그래가지고 이렇게 얇은 책으로 그 문고본으로 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국민을 버리고 도망가게 뭘 도망가냐고요. 또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가장 비난이 쏟아지는 부분이 부산 정치파동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의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력단을 동원해가지고 헌법을 개정해서 정권을 연장했다. 부산 정치파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정치파동 한마디로 완전 사기극입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헌헌법에 의하면은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간선제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2년까지 임기예요. 51년 말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몰렸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당이라는 것은 저거는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저게 사색 당파다. 그러니까 이 정당을 만들면 계속 당파 싸움만 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는 여당이 없이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어떤 카리스마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 이승만을 지지하는 여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지금 미국은 휴전을 하고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휴전을 하면 싸우다 말고 미국이 엉터리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떠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구히 분단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야 지금 이 김일성이가 38선을 무시하고 남침을 했으니까 이 국제법이 우리에게 강제를 한 이 38선은 이제 효력이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됐으니 나는 이 6.25 전쟁을 이용해서 38선 이북 지역까지를 내가 수복을 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목표예요. 그런데 적당히 휴전선까지 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휴전을 하고 미국은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이 분단은 영구화되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휴전협정을 반대했어요. 반대를 하니까 1952년 국회에서 진행되는 이 대통령 선거를 이용해서 미국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승만을 떨어뜨리고 미국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얼렁뚱땅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열심히 밀어준 사람이 누구냐? 장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면. 장면이라는 사람은 캐톨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이 볼 때 자기네 말을 무지하게 잘 들을 거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1952년 대선을 통해 가지고 나를 실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매수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그 방법이 있지. 왜냐하면 미국 의도대로 휴전협정을 체결하면 이거 분단되는데 난 분단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1951년 말에. 근데 국회가 이승만 대통령을 편든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67석인가 가지고 있는 국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낸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가 부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몰래 모여가지고 야, 지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뭔가 이 직선제 개헌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재빨리 우리끼리 회의를 열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기습적으로 실수해서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자라고 1952년 5월 29일 날 이걸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들 봐. 이거 의회 쿠데타입니다, 이거. 야, 이것들 봐. 그러면 나도 생각이 있지. 그래서 5월 24일 날 국회의원들에게 장면이 비밀리에 야,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그러면은 국무총리는 누구, 뭐 내무부 장관은 누구 이거 시켜줄게 하고 이 비밀리에 이 쪽지를 보내다가 그 쪽지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입수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장면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이 부산에 있던 미군 그 병원 안에 숨어 있다가 미군 병원도 좀 이승만에게 들킬 우려가 있으니까 부산 앞바다에 떠 있는 미군 병원선에 숨어가지고 이 공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쪽지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걸 노획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보고를 했어요. 5월 24일 날.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명단을 보니까 장면이 내가 대통령 되면 국회의장, 국무총리의 장택상을 시켜줄게라고 돼 있는 장택상을 불러가지고 장택상, 야, 너 말이야 그 장면이 너 국무총리 시켜준다고 하는데 네가 장면 총리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 그랬더니 각하 말 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장면 씨를 국무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 이종찬 씨가 그거 못합니다. 거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의 작전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작전지휘권에 통용되지 않는 헌병대를 동원해가지고 일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5월 25일 날 0시에 공산 침투분자 소탕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연행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부산 정치 파동입니다. 부산 정치 파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국회가 대통령 몰래 자기네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기습적으로 대통령을 장면으로 뽑으려고 의회 쿠데타를 기획을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역으로 일을 벌인 것이죠. 앞에 부분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안을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 미국이 야, 안 되겠다.
이승만을 뒤집어엎자. 그래가지고 쿠데타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계 변호사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건계 변호사의 아버지가 이용문 장군인데 이 이용문 장군이 이승만 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쿠데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아무리 따져봐도 야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제끼고 장면이라는 사람 가지고 그 전쟁 수습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네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이승만은 정말 믿지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 주재하에 미국 주한미국 대사가 야당 대표 모이시오. 자, 여당이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낸 이 안하고 야당에 낸 이 안을 합쳐가지고 여기서 좋은 점을 발췌를 해서 개헌을 합시다. 그래서 발췌 개헌안입니다. 이게 발췌 개헌안의 핵심은 뭐냐? 국회가 뽑기로 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선출하도록 한다. 대통령 직선제.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2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 정치 파동은 미국이 이승만을 실각시키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얼렁뚱땅 엉터리 휴전협정을 맺고 철군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나는 이거는 용납을 못하겠다. 나는 끝까지 미수복 지역을 수복을 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결정에 의해서 직선제 개헌을 했고 미국도 할 수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결국 정치 파동이 끝났습니다. 이거를 뭐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이런데 뭐 위키백과 이런데 들어가서 보시면 뭐 이승만이 뭐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휴전을 하고 엉터리 휴전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승부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미국은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왜 맺어줘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 위험에 처할 때 상대방 국가를 도와서 같이 전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한 거는 너희들이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가면 우리가 이 공산군의 재침을 막을 수 있는 상호 방위협정을 체결해 달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우리 나름대로 지키는데 왜 니네하고 내가 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줘? 안 맺어준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재침을 막기 위한 상호 방위 조약이라도 맺어놓고 나가야지. 나가려면은 너희들 맘대로 못 나가. 들어올 땐 니네 맘대로 들어왔지 하고 바스카니를 딱 붙잡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권력욕의 화신이라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독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역사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국회에서는 뭐 만약에 이 미국의 의도대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으면 이승만 대통령은 아마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직선제 선거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74.6%를 득표를 해서 압도적으로 2대 대통령에 선출이 됐어요. 국민의 여망은 무엇이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2등을 한 조봉암이가 11%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산 정치 파동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무슨 독재니 뭐니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데 부산 정치 파동 그러니까 바로 이 부산에서 일어났던 이 부산 정치 파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엉터리 휴전협정을 막기 위한 정말 승부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6.25 전쟁 그러면은 뭐 어떤 피해의식만 있어가지고 뭐 사람이 죽고 뭐가 부서지고 다치고 깨지고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얻은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째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양반 쌍놈 그래가지고 뭐 정말 수백 년 질기게 해온 이 신분구조가 전쟁이 6.25 전쟁의 특징은 인민군이 낙동강에서까지 와 밀고 내려왔다가 또 유엔군이 저 압록강까지 우 밀고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우 밀고 내렸다가 하는 와중에서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막 뒤섞이고 그러면서 이 반상의 신분구조가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근대 국가가 탄생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 두 번째로는 1948년에 우리가 나라가 만들어져서 너 이제 뭐 투표라고 하니까 투표를 했지만 도대체 민주국가가 뭔지 투표가 뭔지 선거가 뭔지 국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인공치하가 되니까 인민재판을 하고 죽창에 찔려 죽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국가가 없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된 도리를 다해야 되는구나. 이 국민의 탄생이 되는 계기가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는 대륙 문명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었는데 이 대륙으로 가는 길이 휴전선으로 딱 봉쇄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면은 바다고 북쪽으로 가는 길은 휴전선으로 막히다 보니까 섬처럼 고립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배 타고 해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때서부터 대륙 문명하고 단절을 하고 해양 문명에 편입되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났고 6.25를 통해서 우리 군대가 70만 대군으로 아주 대규모 팽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전부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총 쏘는 훈련하죠. 포 쏘는 훈련하죠. 운전하는 거 배우죠. 행정 배우죠. 이러면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국민교육의 그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나오는 국민교육의 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근대 국가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6.25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부산이라는 도시였다는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산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꼭 이 말을 좀 부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구국의 한국 부산 시민이신 것을 여러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뭐 질문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잠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하신 거 있으시면은 좀 찢어서 스태프분들 쫓기 입고 계시는 우리 스태프분들께 지금 바로바로 주시면 뭐 손 들고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자 우리 질문 들고 이렇게 우리 예.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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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이후로 정부에서 왜 6.25를 가르치지 않고 있느냐? 우선 첫째로는 1994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요. 한국 사회가 완전히 좌회전을 했잖아요. 김영삼 정부도 저는 좌파 정부라고 보는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런 걸 거치면서 저런 것들이 저렇게 자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세계 학자들은 엄청난 연구를 해가지고 이 94년 이후에 막 연구 저작들이 막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국가에서는 좌파 정부가 그리고 학교 현장은 전교조들이 다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불리한 다시 말씀드리면 남노당에게 불리하고
좌익에게 불리하고 공산당에게 불리하고 김일성에게 불리한 내용이 가득 차 있는 저 소련 비밀 문서를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6.25와 실제 6.25가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새로 연구된 6.25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려면 제일 먼저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교과서 바꾸려고 하다가 탄핵돼가지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이 사회가 금방 정상화되리라고 보시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 좌회전된 것이 저 좌익들이 몇십 년 정말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가는 투쟁을 해가면서 쟤네들이 좌익 세상을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기울어진 이 세상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이 사람들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을 우리가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해서 국민을 계몽하고 공부시키고,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980년대, 70년대, 90년대 이럴 때 무슨 뭐 대학생들이 뭐 농활, 야항 뭐 하면서 엄청나게 뭐 노동자, 농민, 뭐 도시 뭐 노동자들에게 파고들어 가지고 좌익 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막 감옥 가고 국가보안법위원회 잡혀가고 분신 자살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몇십 년 투쟁을 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과실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친구들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국민들에게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이 막 밤에 야학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그런 노력 못지않은 몇십 년의 노력을 해야 겨우 정상화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모이셔서 여러분들이 휴일날 쉬지도 않고 어디 놀러 가시지도 않고 해서 공부하러 모이신 거는, 그게 1970년대 80년대로 치면 저 좌익들이 야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파적인 야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제가 저 파일을 여기다가 놓고 갈 테니까 필요하시면 막 퍼다가 날르세요. 이제 국민들을 깨우치고 일깨우는 진짜 역사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사 역할을 해주셔서 이것들을 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노력을 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걸로 봐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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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유엔군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참여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어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저게 6.25가 인민군의 전면 남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지금 빨리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도와주려면은 미국이 움직여야 되고 유엔이 움직여야 되니까 미국이 유엔을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가지고 주한미국 대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한국에 파견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메가더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수원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이분이 한강 방어선을 시찰을 하러 갔어요. 시찰을 하러 가서 보니까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어떤 병사에게 귀관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저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여기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는 아니에요. 메가더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해서 아, 이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이 한국을 도와서 지켜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주한미군 지상군이 파견이 6월 30일 날 결정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노력이 없었으면 아마 유엔군이나 미군의 참전 결정은 상당 부분 늦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빨리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은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지대한 노력의 덕분입니다. 또 하나는 옐친 문서가 왜 6.25 전쟁 이후 44년이나 지난 후에 밝혀진 건가요? 그 당시에 옐친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 문서를 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러시아가 한국에 약점이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한소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그 차관을 30억 불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30억 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못 갚았어요. 그래서 야, 원금하고 이자 빨리 갚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 좀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좀 미뤄달라. 근데 국가 간에 뭐 미뤄달라 이런 건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이 거래에서는 공짜 점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옐친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회담의 핵심은 뭐냐? 30억 달러 이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몇 년간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이 비밀 문서를 우리에게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그 덕으로 이걸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44년 만에 이게 밝혀졌어요. 지금 6.25 관련돼서 비밀 문서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비밀 문서에 문서고에 있는 문서입니다. 학자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6.25를 퍼즐을 맞추는 마지막 관문은 중국 공산당이 어떤 과정,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서 한국에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이 문서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거는 중국이 절대 공짜로 이거 우리한테 안 줍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힘이 세져가지고 중국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저는 이 문서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는 그때까지 시진핑에게 야, 너희들 중국 공산당 비밀문서고에 있는 6.25 비밀문서 내놔라고 우리가 계속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미국이 왜 한국을 도와줬느냐? 미국은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켜야 될 가치가 없다고 봤어요. 야, 일본만 잘 지키면 되지. 우리가 굳이 한국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너희들 말이야, 일본을 지키는 과정에서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인들 너희들 안전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을 지키는 우리의 반공의 전초기지다 하는 것을 계속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 1950년 4월부터 일본을 지키려면은 한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깨닫기 시작한 것이 미국 정책에 반영된 것이 NSC 68이라는 문서인데, 이 NSC 68 문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전략적인 중요성 가치를 미국 사람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국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전략이 바뀌게 된 거고요. 이거는 김준하 초등학생이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려면 초등학생은 뭘 해야 될까요? 김준하 학생 어디 있어요? 열심히 거기 있어요? 저 뒤에 있네요. 네. 정말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공부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학, 공식 달달달달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고요. 중요한 독서라는 것도 진짜 공부입니다. 지금부터 그 학교에서 그 배우는 영어,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 책들을 읽으세요. 주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면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라든지 이런 게 초등학생용으로 아주 재밌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또 역사 공부를 막 그 관심 있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강좌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초등학생용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그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긴 시간 동안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셔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것들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요. 이웃에 전파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전도사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